자, 미국의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하고 소매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다음 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도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CPI에 이어서 오늘은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11월 비교했을 때는 0.5%포인트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뭐 또 지수는 내렸더라고요. 일단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린 거 어떤 의미라고 좀 짚어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뉴스가 물가 내렸다. 내렸다. 그다음에 대출금리 내렸다. 내렸다. 물론 뭐 예금 가지신 분들은 좀 속쓰릴 수 있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너무 빨리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추세를 보게 되면 미국은 지난해 6월이 정점이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한 9.1%까지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40여 년 만에 최고였는데 네. 지금 소비자 물가 기준 6.5%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 연준이 지난해 3월부터 정말로 빨리 올렸는데 거의 4% 넘게 금리를 올렸는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구나. 점진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예.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 정도 예. 6월에 정점을 찍었어요. 우리 7월. 우리나라는 7월에 6.3, 7월에 6.3%를 찍었기 때문에 그 정점으로 해서 지금 5%까지 물가가 낮아졌어요. 네, 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미국의 CPI는 6.5% 1년 전에 비해서 예.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기에다가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냐? 도매 물가예요. 생산 현재 도매 물가도 떨어졌는데 예. 여기는 전월 대비 0.5%는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많이 거거든요. 빠진 거죠. 그래서 하락폭으로 치면 지금 뭐 4개월 만에 하락폭이고 최대 폭은 2020년 4월 이후 이제 하락폭으로 치면 가장 컸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너지, 식음료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전월 대비였다면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6.2% 상승에 그쳤는데 예. 11월이 7.3%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야, 앞으로 미국도 굉장히 그동안은 공격적으로 이 세 단계씩 연거푸 4번, 뭐 두 계단씩 인상을 해왔다면 예. 이제는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도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미 증시 내린 거는 보통 반등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사실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거든요. 여기 부모는 연준이에요. 연준인의 19명 의사들 가운데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없군요. 네, 왜냐하면 19명 전원이다. 물가 때문에 아직도 연준의 관리 목표치 2%로 웃돌아요. 6%, 5%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자식 있는 부모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식이 누구냐? 바로 실물 국고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지금 이거는 물가만 봐선 될 일이 아니야. 실물 경제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지금은 동결하지만 연내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예. 특히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굉장히 매파 성향이 강해요. 예. 늘 보면 2월에 0.5%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의 지금 기대치를 보게 되면 시카고의 페드워치 상품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연준의 이제 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 지표인데 2월 1일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거의 96%예요. 0.25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76% 선이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0.5%는 물 건너갔다. 2월 1일은 일단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 그러면 과연 미국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요? 예. 이것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미국은 통화정책을 1년에 40월 간격으로 8번 하거든요. 예. 2월하고 3월에 기준금리 올립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그러면 현재 4.5%인 기준금리는 5%까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없어요. 쭉 동결로 가다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 나타나고 있는 게 9월하고 12월에 예.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아집니다. 예. 현재 연말의 기준금리는 연 4.5%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에 앞으로 뭐 물가 지표가 얼마나 변동되는지 고용 지표 뭐에 따라서 시기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미국도 올해 하반기에 가면 결국은 금리를 내릴 내리는 수밖에 쪽으로 없다. 방향 전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방향 전환성, 피벗은 그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지표가 이제 미국 실물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뭐 버팀목이자 경제 건전성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데 소비도 좀 위축이 됐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1.1%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 같은 경우는 그 쇼핑 되게 대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미국 소비자들도 경기가 안 좋을 것에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있다. 왜냐하면 졸라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후부터는 땡스기빙 이후부터는 미국은 본격적인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요. 유통업체들이 백화점들이 재고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완전 최고 뭐 80에서 90%까지 예. 할인해요. 그러니까 지갑이 두둑해진 연말 되면 주로 보너스 받잖아요. 월가 사람들이 그 보너스를 가지고서 그동안 못 샀던 거 남자들은 자동차 그리고 이 가전제품 굉장히 큰 내구재를 주로 구매를 해와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백화점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집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석유값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에너지 가격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경기에 대비해서 지금 비축하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미국 경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지만 미국은 내수가 3억 명 가까운 인구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기가 돌아가는데 소비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미국도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월드뱅크라든가 세계은행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거든요.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의 좀 부담을 줄여볼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좀 위해서 소장님께서 금리 요구 인하권이라는 것이 인하 요구권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주시고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당시와 지금 비교해 보니 내가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늘었어요. 또 신용 점수가 올라갔어요. 이럴 경우에 나 지금 대출 받았던 거 금리 깎아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년에 이제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이 대출자들한테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고시가 지금까지 형식적이었어요. 금리나 요구권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가운데 몇 건이 들어왔고요. 수용률 얼마나 이제 금리를 실제로 내려줬습니다. 요것만 지금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융당국 당장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세분화하자. 대출자한테 이제 공지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이 요구를 받았다면 얼마나 인하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대면으로 해서 이제 인하해 준 건지 비대면인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의 평균 금리 인하 폭까지 이제 공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출이 여러 가지잖아요. 신용대출 수도 있죠. 담보대출도 있죠. 이런 것들의 인하폭을 각각 세분화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진행자처럼 이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이거 문자는 오더라고요. 근데 문자는 뭐, 오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두 가지예요. 야 설마 내가 요구한다고 내려주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많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알면서도 귀찮아. 귀찮은 것도 있고. 야 은행 찾아가야 돼?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가능해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가지 않아도 방문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제 지난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하신 분이 100명 가운데 2명 이하예요. 1.8%. 그래요. 근데 얼마나 받아들여졌느냐?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21년 기준 금리 인하 접수 건수는 88만 건인데 수용해서 정말 은행들이 낮춘 거는
한 23만여 건, 비중으로 따지면 26%. 예.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반드시. 당신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구했는데 아유 이게 물가 수준에도 안 오르는 임금 인상분 보고 매년 호봉만큼 올라간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갖고서 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얼버무려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좀 잘 좀 해보자라는 건데 그렇군요. 은행들은 단골 고객들한테 절대 다 잡은 물고기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래 은행을 주로 좀 바뀌고 내가 좀 한 번씩 좀 한 번쯤 변심을 해야 되는군요. 체리피커가 돼야 그래야 돼요.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하 요건 제도를 잘 이용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리피커의 그런 마인드를 좀 갖는 게 필요하겠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더 이게 활성화된다고 했으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시중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도 예고하고 있고요. 가계대출 금리 감면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은행들은 작년에 그렇게 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좀 흐름을 보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니 하느니 금리를 올렸는데도 왜 대출금리, 예금금리 내리냐? 저희들 대출 받으신 분들이 좋겠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간섭도 한몫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달 발표된 이제 신규 코픽스 기준 시중 8은행의 자본 조달 평균 금리가 낮아졌어요. 굉장히 소폭이긴 합니다. 0.05%포인트 낮아졌어요. 0.5도 아니고 0.05.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17일부터 신규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렇군요. 아주 조금 내려갔는데 이에 앞서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예대 마진차 너무 많다. 지난해만 은행권이 예대 마진으로 챙긴 이자가 66조 원이에요. 엄청나더라고요. 상상이 안 갈 정도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야 성과급 우리끼리 한 400%씩 좀 받고 그다음에 은행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위드 코로나 전환한 지 1년도 넘게 됐는데 네. 1년 반 이상 지금 은행 문 여는 시간 6시간이에요. 9시 반부터 3시 반이에요. 6시간밖에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거 반찬 내고 가도 대면으로 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갈 해요.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아, 없습니다. 은행 못 자, 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줬어요. 예대 마진차 확대하지 말아라. 어떻게 대출 금리는 8%인데 예금 금리는 3%로 낮아질 수가 있느냐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미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뭐 일주일 새 0.7에서 1.3%까지 내린 데가 있는데 이거에 기존 대출자들한테 혜택이 안 됩니다. 이게 다 신규 대출자들의 몫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 또 하나,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여기 우대금리잖아요. 예. 우대금리 할 때 1번 조건이 뭐냐면 직장인들한테 급여 이태 통장을 내면 0.2 정도 깎아줘요. 네. 아니 급여 한국에서도 한 번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받아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급여 이태 통장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은행을 보는 건 단 2가지입니다. 뭘 보느냐? 매달 정기적으로 꼭 같은 날짜에 주로 한 25일이 은행 이제 급여이체 날이 많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매달 같은 달 들어와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보내는 사람이 연합 TV라고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거기다가 급여. 급여를- 급여라고 적어주면 보내는 이에다가 맞습니다. 급여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왜냐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연합 TV에서 방송을 하고 입금이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저는 급여이체가 이 통장으로 돼서 주거은행을 20년 넘게 이용을 했는데 네. 빼앗아 있는 거예요. 급여라고 안 써 있어서. 안 써 있어서. 아, 그래서 난 깜짝 놀라서 은행 직원 창구한테 이제 항의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가지를 체크한다. 하나는 매달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지 주로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아무리 방송사 이름을 여러 개 써놔도 상관없다. 급여라는 급여. 항목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명심하시면 야 대출 받을 때마다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실 때마다 급여에 찾게요. 그리고 나는 주기적으로 그날 자기 셀프 이체하면 네. 됩니다. 한 500 받는다 그러면 이제 100씩 쪼개가지고 급여해갖고 보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끝으로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물가가 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설명절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사상도 그렇고 차례상 비용 부담 너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체감 장바구니 비용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네. 명절에 성균관이 얘기했잖아요. 아유 전 부칠 필요 없다. 간소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디 그래요 마음이? 안 그렇죠. 그렇죠. 조상님한테 맞아요. 모실 거 가장 좋은 네, 네. 걸로 모시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을 겁니다. 10분 이해하고요. 그런데 전통 지난해보다도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도 조금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설 차례상 비용 평균 30만 원대예요. 이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한 27만 원, 3천 원 정도,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33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19.2%, 6만 5천 원 가량 저렴합니다. 6만 5천 원이면 손주 세뱃돈 줄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전통시장 이용하시고 또 하나가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네. 10% 할인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1인당 살 수 있거든요. 이거 2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시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30% 환급해 줍니다. 오, 그렇군요. 이거 이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